저는 중국 동포들이 중국 내에서 한 도시를 이루고 사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년간 중국 상해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중국 동포 친구들이 있었고 일로 만나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첫 만남부터 저는 중국 동포와 한국인의 더 깊은 뿌리인 조선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젊은이들의 삶과 스스로 갖는 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세계관에 호기심을 갖고 교류를 했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중국 동포 지인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중국으로 이민 온 다수의 중국 동포 전체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동포 최대 거주지인 연변으로 떠났습니다. 간접적으로만 들어온 연변이라는 도시, 그곳은 저에게 조선인이라는 나와 중국 동포의 공통된 정체성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밀의 도시 같았습니다. 연변 기차역 주변은 처음부터 조선어, 즉 한글이 간판 전면에 걸린 경우가 많았다. 한국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었다. 연변에 도착하자마자 설렁탕을 시켜 먹었다. 중국 동포 음식은 한국 음식과 기본이 완전히 같다. 몇몇 음식들은 동북부 지역의 음식과 일부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반찬이 있기는 하나 지역 차이 정도로 느낄 뿐 한국 음식과 똑같다. 연변의 시내에 있는 강변이다. 한강보다는 약간 작았다. 강변의 건물은 대부분 등으로 치장해 놓았다. 실제로 야경은 아름다웠다. 강변 놀이공원이 있었다. 한족과 조선족 인구가 섞여 있으니 놀이공원의 한족 진원자 멘트도 중간중간 안녕하세요 등의 조선어를 장남스럽게 섞어 놓았다. 중국 동포는 남북한 수립 이전의 조선인으로서 시간적으로 오래된 의미에서 한국인과 동질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조선민족의 뿌리 정체성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인이라는 국가인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많은 한국인은 중국 동포를 비교적 비하적인 의미에서 조선족이라고 칭하며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인은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단일민족 국가 간에 제한된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민족에 중첩된 개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편협한 민족, 국가관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국인은 중국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조선족은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분류한 지극히 중국인의 시각에서의 50여 개의 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민족에 대한 정체성 분류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조선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인도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우리와 동질적인 이란의 의미를 강조한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합니다. 조선족이라는 칭호는 불필요하게 중국 동포를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른 민족처럼 느끼게 합니다. 중국인인 중국 동포 스스로는 자칭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은 이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들이 이민 온 후 건축하고 살았던 조선식 가옥들을 옮겨와 복원해 놓은 민속촌이 있었다.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보았던 한국 전통 농기구들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집 안에도 이제는 전통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전통식 심플한 가구들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퉁소를 만드시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퉁소들이 쭉 전시돼 있었고 퉁소 연주 동호회 아저씨들도 같이 계셨다. 내가 한국인이며 조선 동포 생활 모습과 도시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소개하니 매우 반가워해 주셨다. 담담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연변 지역의 70-80%의 사람이 한국에 가 있다고 했다. 대부분 현지 거주인도 한국에서 수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후 연변 시내에서 동포분들을 보았는데 예상보다 정말 적다고 생각을 했다. 길거리에서도 조선어를 쓰는 동포보다 한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았다.
한 동호회 아저씨는 자신이 생활했던 한국 건설 노동자 일도 이야기해주셨다. 나는 현재 동포들이 한국의 건설 식당 노동 분야 등에서 특히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중국 동포가 한국인에 의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사례를 얼핏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조선 음식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 한국에서 온 소개를 하니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셨다. 나는 동포에게 한국이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더 깊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교육과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동포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세 번째로는 전통 고추장을 파는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셨던 경험을 들었다. 중국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비지시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한 본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 지시하고 강압하는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에 적응하는데 많은 심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지만 가정 문제, 또 한국에서 아이들 학교 입학 등의 문제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고민하셨다. 나는 삼촌, 부모,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서 가족관계 등이 흩어지고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다만 원하시고 좋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런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이 되기만을 바랐다. 나는 조선족, 한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다. 조선족 동포는 조선 민족으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다. 역사적으로 한족은 예절의식이 조선 민족만큼 강하지 않고 근면한 생활 태도, 청결성 등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한족은 조선족과는 분명히 다르고 분리해서 대하는 인식이 강하다. 한족은 조선족에 대해서 한마디로 좋은 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자기들끼리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선족 학생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화와 민족 간 융합 정도가 깊어지면서 서로 간 결혼 사례도 늘고 실질적으로 섞어가며 그 분리의식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원인은 좋지 않은 중국 국가 이미지와 평균적인 의미에서 중국 사람의 비교적 낮은 문화, 교육적 수준에 있습니다. 이 낙후성이 중국 동포의 인적 소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반은 사실이고 반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사회적 시스템화에 자랐으니 분명히 세계관과 사고가는 한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식과 질, 자라온 삶의 환경도 한국보다는 비교적 낙후된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조선 민족의 언어와 분위기, 우리 민족 특유의 예의와 같은 뿌리 정체성의 토양에서 성장을 했으니 한국인의 그것과 많이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에서 한국인은 자신과 같지 않은 중국 동포와 마찰을 빚고 그 원인은 모두 그 소양의 영향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중국 동포는 그것에 반발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치를 합니다. 한국인 그리고 중국 동포 간의 관계는 이렇게 변질됩니다. 실제 경험한 중국 동포 지인들은 개인적인 조선 민족적 삶의 태도 위에서 중국 국가 경험과 사고 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 체계와 질이 다르니까 중국 동포가 한국인보다 교육적 소양이 낮다고 거칠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양의 차이는 근본은 같으나 개별적 차이가 존재하는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민족적인 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인과는 다른 조선 민족으로서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갖는 독립된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동포에 대해 한국인의 편견은 다르게 형성된 소양의 모습을 낙인 찍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개별적,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한국인, 중국 동포 간의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속촌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듯했다. 조선식 건축물을 현대식 상가형으로 만들었다. 이 방식은 중국 전통 건축물을 통해 대규모 역사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중국의 다른 지역의 단지 조성 방식과 같아 보였다. 그 규모가 굉장히 컸고 웅장했다. 완전한 고대 방식이 아니라 고대의 형태만을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대규모 상점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였다. 거리 조명 등에 쓰인 굵기를 통해서 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부심을 갖는 동포들의 마음이 느껴져 참 뿌듯했다. 내일은 단오절이었다. 정자에서 단오절 행사에 참석하시는 동네 어머님들이 전통 부채춤 사위를 연습하고 계셨다. 민족 전통 문화를 일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한민족의 일체감을 느꼈다. 지역의 명문대학인 연변대학으로 향했다. 젊은이들의 생활 지역이니 한국인의 느낌이 짙은 간파 형태 등이 많았다. 사실 중국 동포 사회의 한국 문화는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일상의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드라마, 음악 등은 한국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향유품이다. 조선족 동포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출판이 이루어지고 어떤 주제의 책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서점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책들이 있었고 민족의 이주와 역사적 경험들에 관한 책들이 있었다. 나는 연변에서 발전하는 젊은 대학생들과 대화하고 싶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취업 준비를 하는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등을 묻고 싶었다. 대학 캠퍼스를 걷는 내내 조선어가 들리기를 기대했으나 오래도록 듣지 못했다. 동포 학생들이 대다수가 아니면 명백한 사실로 보였다. 얼핏 들리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동포 학생들을 보았고 따라가서 말을 걸었다. 궁금한 것을 물음에 그 답변은 사실 한국 대학생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들이었다. 다만 이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굉장히 반가웠고 다른 한족 학생들보다 눈에 띄게 잘생겨 보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단오절 행사를 하는 도문시로 향했다. 중국에서 조선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다. 앞에 물은 두만강이며 앞에 땅은 북한이다. 두만강은 동네의 큰 하천 수준이었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건너갈 만큼 가까운 곳이었다. 조선족 학교의 벽에 그린 그림들이다. 내용은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새삼 새로웠다.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자본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본 것이다. 오래된 느낌이었고 세계관적인 이질감을 느꼈다. 두만강변의 민족문화박물관에 갔다. 대규모 이주의 역사는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살아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주를 한 것이다. 1950년대 이전의 시대의 사진과 풍습에서 한국의 그 시절의 모습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었다. 한국에서 사진에서만 보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여서 너무나도 정겨웠다. 북한의 모습을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내려다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다. 더 많이 보기 위해 일광산에 올랐다. 주민들이 일하는 모습도 있었고 일상 속의 군인의 모습도 보였다. 다만 곳곳이 벌거숭이 산인 것은 나무떼 까면서서 그런지 모를 일이다. 보이는 건물들은 시골 마을에 중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회백색의 노화된 건물 일색이었다. 남과 북이 내 시야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의미에서 내 주체적 삶에 대해서 의기를 다졌다. 동북부 지역에서는 사실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었다. 한족들이 본 탈북자, 중국 동포들이 본 탈북자 모두 그 이미지는 비슷했다. 초라하고 체포될까봐 극도로 경계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 중국 동포를 통해 민족 개념이 확장되었고 그것을 통해 북한 동포를 껴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동포는 조선어를 일상어로 쓰고 한국인인 저와 소통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관, 문화관도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단, 세대가 지나며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결코 조상이 누구인지가 개인의 정체성에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중국 동포와 친구들도 조선 민족, 중국이라는 정체성에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혼란을 느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선 민족이고 중국인이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조선족인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사회에서 지속적인 민족에 대한 교육과 실제적인 조선어, 문화교육, 스스로 한국 혹은 북한과 강하게 결속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경험이 없다면 조선족 정체성은 옅어지고 시간에 의해 소멸할 것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중국 동포가 경험하는 민족 의식감은 어떠할까요?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민족 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변의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다른 도시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서만 조선어를 배울 뿐이고 그 역시 말 중심이고 글에 대한 인지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민족 정체성 역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조선족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민족 연대의 경험의 기회를 중국 동포의 삶 속에서 체계적으로 가깝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연변에 대학 부설 교육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동포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는 통로를 얻은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통해서 동포에게 체계적인 발전의 도움처가 될 수 있을 때 한국이 비로소 동포사회의 정체성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오절 행사가 시작되었다. 많은 동포분들이 모였다. 특히 조선어를 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정겨웠고 귀여웠다. 진행자의 목소리 톤은 마치 북한의 아나운서와 같은 강인한 말투였다. 동포의 원래 말투도 북한 사람의 말투와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표현 어투도 원래 이와 같다는 말을 들었다. 흥겨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전통적인 리들감을 갖는 노래들이 많았다. 부채춤, 한복 등 조선 민족적 색감이 역시 삶의 본류임을 다시 눈으로 본다. 중국 전통 복장을 하고 중국 전통 리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중국인 정체성 역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의 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과 국가 정체성을 시간을 통해 쌓은 특유의 모습이었다. 연변부터 백두산에 이르는 노변의 마을들은 이전부터 동포 인구가 많이 산지에 살던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판과 광고 현수막 글귀 등이 모두 조선어로 쓰여 있었다. 연변 관광책자에 인구 전원이 동포로 구성된 마을이라 소개된 홍기촌에 갔다. 조선 민족의 원리의 모습을 간직한 모습을 상상했다. 마을에 조선 민족 음식점에 갔다. 방바닥 모습과 장판색, 앉는 식탁 등이 어린 시절 시골 구들방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따뜻한 보리차는 한국의 시골 모습과 너무 닮아서 시간을 거슬러간 느낌이었다.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야기해보니 실제 동포는 소수였고 대다수가 한족이었다. 마을이 작았는데 주민들도 20% 이하의 소수만이 동포인 듯 했다. 모두 한국 그리고 대도시로 이사를 가고 소수의 노인분들만 남아있던 것이다. 한옥 벽면 곳곳에 민족 정치가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었다. 얼마나 스스로 민족적 자아감을 갖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소위를 하고 계신 80대 동포 노부부를 만났다. 두 분은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5, 6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중국으로 건너오신 동포 1세대셨다. 어린 시절부터 조선적으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 다닐 시절에는 조선족 사람으로 중국어를 모르니 대도시인 훈춘시내에서 고생을 하면서 중국 글과 말을 배우신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조선인의 사고관으로 중국을 새로 익히신 것 같은 모습이었다. 말씀하실 때 쓰는 중문 단어도 중국식 병음으로 말하지 않고 조선식 한자로 딱딱 끊어 말씀하셨다. 문화혁명 시절에는 조선족 사회에서도 중국 여느 지역과 같이 흉폭한 폭력이 난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스라의 사남매는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결혼했다고 하셨다. 자신도 한국에서 일했는데 나이가 드니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고향을 오셨단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떨어짐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서로 거의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동포 사회의 현실을 보았다. 한국인은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다름만을 강조하고
서로 간 오래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는 1세대 동포분들을 보면서 조선족이라 명명한 인식으로 서로 간에 역사적으로 큰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무지라고 느꼈다. 백두산 등반 직전 최종 도시는 이도백화이다. 조선족 동포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어서 냉면, 개고기 등을 파는 조선 음식점이 많았다. 조선으로 간판글이 변기된 곳도 있었으나 연변 등 자치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율이 적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민족의 경제, 문화 등 국력이 얼마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했다. 한국이라는 국가 영향이 낮고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식당 간판에서도 조선의 비율 역시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민족 이미지에서 얻는 힘과 우수함의 자존감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 동포 역시 한국의 발전의 이미지에 의해 많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인인 나 스스로도 중국인과 접촉하며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그것은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성의 유지와 생존의 문제라고 느낀다. 한국이 그 발전의 힘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에서 많은 한국인과 동포들을 보았다. 한 동포 어린아이는 한복을 예쁘게 입고 사진을 찍었다. 난 민족 정체성을 일상에서 있는 장면마다 특히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감격해했다. 백두산 천지를 보기 위해 한 발짝만을 남겨둔 때 나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그곳은 어릴 적부터 사진으로만 봐온 민족의 정기가 깃든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천지는 컸고 맑았고 하늘은 변화무쌍했다. 이곳에서 관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 관리자는 천지를 둘러싼 땅 면적의 30%와 물 면적의 70%가 북한의 땅이라고 했다. 생각보다 북한의 소유 비율이 적었으면 놀랍고 아쉬웠다. 민족의 정기가 서린 산이지만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 백두산은 동시에 중국의 명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사는 한국인의 생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 청도로 갔다. 먼저 한국인의 생활 문화를 주제로 대규모 상점을 조성한 한국인 상점거리에 갔다. 생활인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카페에서도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귀에 익은 말투로 말하는 것이 정말 작은 한국이었다. 중국에서 태권도의 인기는 매우 높다. 무술학원의 분포 정도와 대중 매체에 소개되는 광범위함을 따진다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태권도가 중국 전통 무술보다 오히려 더 친숙한 것처럼 보였다. 대학생들도 동아리를 통해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경우를 보았고 태권도를 소재로 한 학생 성장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도 보았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한국인 거주지역 한국성에 왔다. 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한국인 마을이었다.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작은 도서관들이 항상 있었다. 가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 외국에 나와 있지만도 한국의 대학 입시에 대한 걱정과 대학 입학 전략에 대한 공유 열정은 한국 내에서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잠시 중국에 사는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첫째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중국인들보다 크게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높아진 물가로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 2015년 기준으로 나는 중국의 상품 물가는 한국의 80%로 느꼈다. 교통비와 면대면 서비스의 비용은 한국의 30% 정도이다. 상해, 북경 등 대도시의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 임금은 50에서 60만원 정도다. 한국 제조업 기업의 주 피고용제의 최저임금은 40만원 정도이지만 법적 최저 시급 상승률이 매년 15% 정도여서 인건비 부담이 이미 상당해졌다. 집 임대료는 상해 시대의 경우 혼자 사는 집만 해도 월 50만원은 기본이다. 방 3칸의 집은 월 150만원이 최저 임대료인 수준이다. 중국에는 참고로 전세가 없다. 북경의 경우 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의 수가 절반 이하가 될 정도로 꾸준히 감소 추세이다. 특히 중국으로 유학 온 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한다. 높은 집 임대료와 수익료의 감소로 더 이상 한국에는 10년 전에 흥청망청한 생활, 집집마다 가정부를 두는 생활은 결코 누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중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마찰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전인격적인 소양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의 타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낮은 청결도, 낮은 사회 신뢰도,
낮은 안전망 구축 정도, 불합리한 행정 처리 등은 한국인에게 일상생활의 각 부분에서 분노와 경멸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부정적 경험이 중국인들과의 관계에서 경계감을 갖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갖게 한다.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사회적 성숙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기반해 개인적, 사회적 소양이 성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국인의 정서상 융화돼서 살기가 어려운 사회인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한류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한국은 옷차림, 쇼 프로그램 포맷, 음악, 화장품 등 거의 모든 트렌드 문화의 선두주자로 인식되고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가히 추종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인터넷 영상 매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상해 출퇴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영상물의 절반은 한국 제작 콘텐츠였다.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 음악의 경우 매일의 음악 재생수는 중국 본토 음악, 팝송과 함께 재생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적고 일본 음악의 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길거리에서도 팝송과 함께 가장 흔하게 들리는 음악이고 결혼식 노래에도 한국 음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류로 인해 중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경제적 이득도 얻는다. 한류는 한국의 내재적 정서가 창작을 통해 표현된 문화 양식이 인기를 얻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현재 중국의 정서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한국식, 정서적으로 비교적 민감한 미디어물을 창작해내기가 근 몇 년 내로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류의 발전은 한국인의 다양한 세계와의 접촉, 경험을 통해서 내재적으로 그것을 다시 융합해 창작해낼 때 더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동포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면서 같은 상황 아래 있는 중국 내 소수민족의 자아 정체성은 어떠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몽고족 사람들은 몽고라는 독립국가가 있는데 이들은 조선도 동포와 같은 형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질지, 또 위구르족은 중국 내에만 민족 전체가 포진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정체성을 가질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신장은 중국 서북부 지역의 통칭으로 다수의 소수민족이 섞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가끔씩 동부 대도시에서 마치 아랍인과 같이 생긴 위구르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수 거주자로서 생활하는 곳이 서북부 신장이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등의 이유로 치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외국을 가는 느낌으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신장 지역 최대 도시 우루무치에는 위구르족, 카자크족, 회족 등 다수의 소수민족이 사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거리 곳곳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다. 특이하게도 중국 불교 사원 건축과 이슬람교의 건축 양식이 합쳐져서 이슬람 사원을 만든 것이다. 역사의 시간 안에서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이슬람 사원에 방문하려 했는데 위구르족 사람들은 한족이 사원에 들어온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았다. 현지 한족에게서 한족과 위구르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 듣게 되었다. 2009년 민족 갈등으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져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일, 그리고 아직도 암암리에 존재하는 민족적 차별, 멸시감 등에 대해 듣게 되었다. 우루무치시에 처음 들어갈 때도 삼엄한 차량 검색이 있었고 저녁 12시 무렵에 시내에는 무장경찰이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외모적으로 아랍 사람 같기도 중앙아시아 사람 같기도 한 이 소수민족들의 음식, 건축, 생활 문화에 탈중국적인 이국적인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완전 다르고 옷차림에서도 전통 의상을 입고 히잡류를 두른 모습을 보고 더욱 강력한 민족 색채의 인상을 갖게 되었다. 길에서 보아도 적어도 10여 개 이상의 민족이 다른 옷차림과 생김새로 생활하고 있었다. 자주적인 민족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중학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민족 학교가 우르무치에 설립된 것이 없고 민족어 교육이 정규 수업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민족 언어는 집에서만 배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말만 할 줄 알고 글은 쓸 줄 몰랐습니다. 유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정부의 소수민족 정체성 강조에 대한 소극적이고 또한 경계적인 태도, 그리고 소수민족 스스로 자민족 정체성 강화 교육을 할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이 소수문화와 존속의 의미를 뿌리부터 말라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 사회는 중국 전체의 다채로운 발전을 위해서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교육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장의 민족박물관에 갈 때 지역 민족의 특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했다. 박물관 소장품의 전시 시각은 한족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신장 지역을 포섭하고 동화해서 발전해온 역사를 전시하고 있었다. 민족 자체의 시각에서 그들의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한 위구르족 아저씨는 이 물음에 답해주었다. 자신은 융몬민족의 후예로 중국과 난리수술의 역사를 갖지만 청나라에 편입된 이후 복속되어 중국의 한 민족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중국 정부는 각 소수민족의 정체성 인식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역사나 언어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극히 적다고 했다. 또한 한족들이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우이그르족 등 소수민족은 좋은 일자리와 직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이들의 불만은 굉장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귀뜸해 주었다. 겉으로는 신장 지역은 평온하고 이국적인 곳이지만 한족 중심의 행정체계가 소수민족에게는 내재적 불만으로 쌓여 있음을 보았다. 우르무치 중심지의 전통상품 교육 상가에서 물품을 파는 한 위구르 아저씨와 만담을 나눴다. 위구르족은 모두 이슬람교인가를 물었다. 그는 위구르는 모두 이슬람교이고 자신 역시 무조건 이슬람교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종교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하나인 것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은 한족보다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가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더 친숙함을 느낀다고 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말하던 내게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명확히 다른 범위의 것이라고 내게 조언해 주었다. 카자흐스탄족 여자와 카자흐스탄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중국 국가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조선족 동포와 갖는 민족, 국가 정체성과 거의 일치하는 답변을 했다. 문화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훨씬 가깝고 자주 왕래한다고 했다. 다만 자신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카자흐스탄 본국과 많이 달라져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아랍어 글자를 쓰는 카자흐스탄족, 타지키스탄족, 기타 중앙아 및 아랍국의 언어와 같은 것이고 또 서로 말이 통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글자상 상당 부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자 자체의 잠음 수가 다르고 다른 언어를 쓴다고 했다. 개인이 갖는 민족 정체성은 한 인간으로서 쌓아가는 세계관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수가 동조하는 세계관에서 개인이 독창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에 따른 심리적 회개의 대상이며 공감대를 나누는 인간적인 유대감의 대상이 됩니다.